이미 우리나라의 소득, 즉 자산의 배분의 구성은 결정이 되어버렸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부자다. 소득 1분이나 2분이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과연 주식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강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박사님은 어떤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냐도 물으시고, 또 제가 강연을 나가니까 이제 많은 분들 생각이, 저분은 외제차에다가 아주 빚값 번쩍한 집도 사고 아주 호식하는 분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려요. If you are so smart, why aren't you rich? 뭐 제가 스마트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자라고 하는 개념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똑똑하다면 왜 부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영어로서는 조크에 해당하는 질문인데, 몇 년 전인가 그 KB금융에서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설문을 했을 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동산 같은 경우, 현금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는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설문조사에 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금융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PB도 있고 다양한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겠지만, 그 50억 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200에서 300억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만 따로 떼내어서 또 그분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얼마냐, 누구냐라고 하니까 동산 50억과 부동산 200, 300억 정도 들고 있는 분이 말한 진짜 부자는 동산 동원 능력이, 지금 당장 전화를 하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일반 근본적인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천만 명 중에서 근데 이런 부자들은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0.1%? 흔히 이제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 28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점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밑을 내다보면서 강남 사거리에 있으니까 서울에 이렇게 빌딩이 많은데 왜 우리들 빌딩은 하나도 없을까라는 뭐 약간 우스운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만, 5천만 명 중에서 과연 이런 부자 계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0.1% 내지 0.001%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의 어떤 편중 또는 집중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도 역시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0.1%와 1%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자산과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쉽게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치나 또는 경제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숨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지 정치 활동,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1%와 99%로 이렇게 비견되는, 극단으로 치자면 그런 문제, 즉 우리가 양극화 문제라고 하죠. 그런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좀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99%를 대상으로 해서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또 무리라고 봐요. 그러면 99% 안에서 중위값, 그러니까 한 45% 내지 50% 정도가 그래도 중산층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라면 건전한 사회가 아니겠는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 떼고 55% 정도가 중산층을 이루고, 중산층 아래에 있는 새로운 계급들, 이제 밑에 있는 계급들이 또 한 45% 내지는 44%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5% 중산층 사람들이 어떻게 상위 계급으로 진출을 하고, 또 상위 계급들이 어떻게 중산층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 또 하위 계급이 중산층 계급으로 올라가고 하는 이런 사회 계급 소득 분배의 변화가 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체제, 시장과 그것이 고착화돼가는 시장과 어느 것이 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4분의 3분의 1을 갖다가 우리가 중산층이라 하고
2분위, 1분위를 갖다가 우리가 그다음층이라고 했을 때 이 1분위, 2분위 계층들이 3분위, 4분위로 가고 또 3분위, 4분위가 5분위로 가고 하는 이런 그 자리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고착화되어서 더 이상은 자리 이동이 없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질문부터 사실은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좋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경제개발기에는 이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고 자주 일어나겠죠. 근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도나 완숙도에 이르게 되면 이 자리 이동이 매우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발전 단계에서 발전 단계, 도약 단계냐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성숙 단계냐 아니면 하강 단계냐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만 불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이제 성숙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숙 단계로 간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득 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 2분위, 그리고 3분위, 4분위, 그리고 5분위 이 계층 간의 이동이 과거 60년대, 70년대 경제 도약기보다는 빈번하게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의미가 되죠. 예,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우리나라의 소득, 즉 자산의 배분의 구성은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육아 문제라든지 또 어떤 직장의 문제, 연끌 문제, 비투 문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분 간의 이동이나 계층 간의 이동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큼 자유롭지가 않다는 의미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6, 7, 8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경제의 부를 이미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6, 7, 80년대에 경제의 부와 자산을 획득한 사람들의 부를 사거나 또는 대체를 하려 그러면 그 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혼란기가 접어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뭔가 일어나야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 수준이 60년대는 1인당 70불, 60불 이랬는데 지금은 3만 불이에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과거에 한 1,500만 원 이랬던 주택 가격이 지금은 30억, 20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태어나고 그다음에 20년 전에 태어나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눈에는 도저히 자기 급여로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부의 가치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미 부를 선취득해서 기득권화된 사람들의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이 있고 자신들은 이제 막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순간에 급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른 급여라고 하지만 자산의 가치를 대체할 만큼 소득의 기준은 오르지 않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또는 5분위 소득계층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산 한 50억 또는 한 200억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한 200에서 500억 들고 싶어 한다. 이거는 하나의 드림인 거죠. 꿈인 거죠. 어떤 꿈?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어떠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60, 70년대 그러한 부를 축적해 준 사람이 대물림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하나의 희망의 빗줄기가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그 희망의 빗줄기는 뭐냐면 빌 게이츠한테 있고 에론 머스크한테서 볼 수가 있고 워렌 버핏한테 볼 수도 있고 마윤한테도 볼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 구조가 6, 7, 80년대 산업 구조와는 다른 디지털 사회, 우주 항공 사회, 로봇 사회, AI 사회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행태가 달라지는 사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머리를 가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구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신시대 사람일 거 아니에요. MZ세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MZ세대들이 과연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시장에서 상품화하고 빅히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부의 분포를 또는 부의 자산의 어떤 배분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이라는 것과 미국 시장이라는 것과 일본 시장, 유럽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의 시장이 젊은 MZ세대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특허를 냈을 때, 기술 특허를 냈을 때 이것을 상품화하고 시장에 내놨을 때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면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뭐 무슨 텍사스에서도 무슨 밸리가 있고 수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런 기업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은 과연 그런가? 우리가 다 알죠. 일본은 디지털 문화에 이미 늦어버렸다. 의사 진행 속도가 매우 늦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혼족이 되어서 그냥 혼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2만 6천 가구 이상이 뭐 텅텅 집이 비어있는 초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그러면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해서 2008년 북경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 바라봤을 때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아이디어 제품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많은 아이디어 제품 중에 경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 이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국가도 누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죠.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성장의 임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라든지 엉뚱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있고 AI 산업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영어를 쓰고 있고 또 전 세계가 달러화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패권을 쉽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 밑바닥 소득 1분위에 해당했었는데 이제 2분위를 뛰어넘어서 3분위, 4분위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 빌 게이츠나 에론 머스크나 에릭 슈미트나 마크 주커버그가 1990년대 중반부터 애플이라든지 팀 쿡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상장을 해서 거대한 부를 일으켰던 걸 놓고 보면 미국의 기업 문화, 중국의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득 1분위, 2분위들이 얼만큼 빨리 다시 3분위, 4분위로 올라가고 또 5분위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 있느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MZ 세대들, 소위 말해서 소득이 딱 개인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직장을 가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라치기가 돼 있고 연봉 5천만 원 시작하는 사람, 연봉 3천만 원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20억, 30억 집을 사고 아니면 그 정도 되는 집이 아니라도 10억, 8억 되는 집을 살 수가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그게 만약에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 경제가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면 양극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거부터 이제 먼저 답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산을 어느 거를 가지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소득 1분이나 2분위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과연 주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이분들은 요즘 2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한 260만 원, 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가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적어도 그러면 4인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겠는가? 어렵죠.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안 되니까 결혼만 해서 애를 못 낳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1분위 20%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2분위에도 해당하느냐, 이게 1분위, 2분위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3분위 계층들, 소위 대기업을 가고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받아들이는 이런 MZ세대에 속하는 분들 생각에도 저 높은 곳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주식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영끌하지 않고 비투하지 않고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집을 장만하고 외제차를 굴리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외식도 하고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더하기,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앞으로 30년 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60세에 은퇴를 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까지 늘 거 아니에요. 그럼 30년을 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잖아요. 과연 그 소득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국민연금이 단단한가? 개인연금을 들어야 되나? 퇴직연금으로 커버가 되나? 이런 고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체제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지만 정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것처럼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냐, 채권에 투자해야 되냐,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냐, 이거는 소득 5분위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보태면 5분이나 4분이 있는 사람들, 상위 40%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해야 되냐, 채권 투자해야 되냐, 부동산 투자해야 되냐,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금을 사야 되냐, 다이아몬드를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소득 5분위와 4분위 분들이에요. 그러면 3분위, 2분위, 1분위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지만 4분위와 5분위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질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먼저 소득 5분위, 4분위 분들에게 답을 드리면 간단해요. 저도 책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2020년 이후에 마지막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책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 자본이 있는 분들,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책이나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어떤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5분위, 4분위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3분위, 2분위, 1분위 분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지금도 오늘 비가 오는데 제가 관악구에서 이빨 치료를 하고 왔거든요. 그 비 오는 날에도 리아카를 끌면서 연세가 70대는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계시는 걸 제가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주식해야 됩니까? 부동산 해야 됩니까? 채권 사야 됩니까?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분들은 하루 일당이 뭐 15,000원 이렇게 받으실 건데. 그러니까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계통에게는 다른 조언을 들어가야 돼요. 어떤 조언이냐? 당신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당신의 경제 활동은 정기적으로 몇 년까지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경제 활동이냐?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총 소득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또 확 줄여서, 그러면 그래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30대에서 4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제가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제일 먼저 자기의 성향을 체크하세요. 무슨 말이냐? 나는 위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사람이고 인생은 한 방이고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인생 한 방이고 나는 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고, 나는 두 다리 뻗고 자고 싶은 사람이지 조금도 내가 투자한 거나 다른 데에 대한 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싫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위험이라고 하는 건 별로 그렇게 나 딱 원하는 사람 아니야. 이제 영어로, 전문 용어로 리스크 어버터라 그러거든요. 위험 회피 성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 중립 성향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뉴트럴이라고 하는데 참 애매모호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는 주식을 살까 하다가도 아유 나 그냥 저축할래 이런 분들인데 자기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맞벌이 세대잖아요. 그러면 30대 40대 분들은 틀림없이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부인의 성향 다르고 남편의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다른 성향을 두 부부가 한번 면밀하게 서로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봐서. 왜? 첫 번째, 자녀를 몇 명 키울 것인가?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대학 졸업 때까지 5억이라잖아요. 아파트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7억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놓고 내가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육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부인의 성향과 남편의 성향을 따져봐야죠. 그리고 부인은 얼마까지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남편은 어느 정도까지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그 논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늘 우리나라 그 방송이에요. 우리나라 방송 엔터테인먼트를 보면 많은 뒷 배경들이 고급 호텔, 고급 여행지, 고급 숙박시설, 고급 음식, 맨날 노래 부르고 먹고 쓰고 하는 문화를 갖다가 시청자분들한테 던져요. 근데 그 대상들이 대개 30대에서 40대 대상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저런 생활을 누리게 되면 과연 저축하고 투자하고 집 사고 하려면 부모의 도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 없이 가능한 일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끔 가다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라든지 신라 호텔이라든지 조선 호텔에 이런 데 가서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가서 보면 호캉스라고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송이 먹혀들까? 전혀 그분들은 신경 안 써요. 제가 곽수종이가 무슨 말을 하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데 방송에서 제가 왜 방송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에임 하이잖아요. 저 높은 곳을 목표치로 두고 살지, 누가 자기 딱 눈높이에다가 목표치를 두고 살겠어요. 그러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면 어떻게 저기에 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길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사회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미 던져진 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주식이 좋으냐 아니면 채권이 좋으냐,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워렌 버핏 말씀을 드렸던 것도 워렌 버핏 같은 부호도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 정도를 그리고 단기 투자를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대로 놓고 보면 미국대로 워렌 버핏처럼 따라가면 대한민국에서도 돈을 벌 것이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시장 상황 환경과 일본의 시장 환경과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의 시장 환경과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이 틀려요. 그럼 왜 틀리느냐? 문화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업가의 정신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각각의 다른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딱 떼놓고 만약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수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소득 3분위와 4분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드린다면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가치주나 성장주에 장기 투자를 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사시려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 그 사이클을 어려워지는 그 사이클을 잘 봐서 어느 정도 그 사이클에 맞는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제일 뱃속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현금이냐? 현금이라고 해서 집에 뭐 금고 놔두고 현금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은행에 적금이라든지 예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물으실 거예요. 주식 중에서는 어떤 주식이냐? 성장주, 가치주, 엔젤 투자, 벌처 투자, 수많은 투자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선호 방식에 따라서 하시면 될 거예요. 부동산은 뭐냐? 제가 책에서도 늘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먼저는 땅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본다면 단독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이제 그렇게 나눠볼 수 있죠. 왜 주상복합 아파트가 뒤로 밀리느냐? 이거는 재건축이 안 돼요. 네, 주상복합은 리모델링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주상복합은 입주할 때 가격이 최고점의 가격이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 부동산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해요. 예를 들어서 적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금하고. 그래서 채권은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채권보다는 정기적금 아니면 개인연금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바람직하다. 그러면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국가만이 할 수 없으니까 소위 소득 5분위와 4분위가 같이 참여해서 안전망을 만들 때 그래야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이야기가 되고 또 출산율도 올라갈 수가 있고 교육 문제건 뭐건 다 제대로 된 항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자산 배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엇박자로 셨지만 요약하자면 KB금융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동산 50억, 부동산 100억에서 200억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평생 소득에 맞춰서 예금을 할 수 있는 정도면은 행복하고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상적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소득 5분위는 빼고 소득 4분위, 3분위의 중산층을 맞춰서 놓고 보면 여기에 더 많은 향후의 자산의 축적과 부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가 투명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 수많은 꼼수와 불법과 부패와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일 경우에는 이런 거는 우리가 꿈도 못 꾼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패할 경우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신뢰관계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하나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자산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미래에 대한 소득, 소비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하니까 대한민국 40대, 50대 분들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더라. 야,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너무 치우친 편중된 그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깜짝들 놀라세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MMF라든지 ETF라든지 수많은 금융자산 투자 방법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MMF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자산 투자 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가지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가처분 소득으로 저축과 함께 미국으로 치자면 401k와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계층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산은 이 주거에 대한 개념이 워낙 그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가 들어가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국민들에게 바이홈이라고 하는 정책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모두 다 집을 사시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가격은 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모든 양도세를 올리든 상속세를 올리든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서 올려도 이 세금을 집주인이 오롯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정가를 시켜버리지. 누구한테 정가시켜요? 다 사는 사람한테 다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올리면 올리는 세금만큼 다 붙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는 심히 왜곡되어 있는 게 맞다. 거기다가 두 번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 보급률이 47% 정도 돼요. 그 말은 전체 전국의 한 111%, 그러니까 100%가 넘는 집이 이미 다 만들어져서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도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서울에는 그게 47%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서울에는 서울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 채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가보급률이 47%는 말은 그 말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또는 돈이 많은 아까 오분이 계통 같은 분들이 집을 3채, 4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 5분위 계통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이분들이 집을 내놓을까? 시장에? 아마 그렇게 많이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분들은 버틸 수 있는 동산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집값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집값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경제 사이클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 한번 둔화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한 9년이 걸린다고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9년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장기적인 침체일 거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2년 만에 회복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98년 외환위기 때도 3년 만에 회복,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2년 만에 회복, 2010년 유럽 경제 위기 때도 2년 만에 회복. 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한 3, 4년이 되면 회복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버려요. 그러니까 부동산만큼은 불패 신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땅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한 거는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없다.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제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 그러니까 부동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두 번째, 젊은 세대들이 놓고 봤을 때도 앞에서 겪은 그런 대한민국 시장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성공보다도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작은 집이라도 하나 먼저 구해놓고 사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세 번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져도 지방에 내려가기보다도 서울에 근무하기를 원해요. 왜? 교육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가 서울이 낫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 예능, 오락시설도 서울이 낫기 때문에.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몸이 아프시면 KTX 타고 아산병원 오고 삼성병원 오고 그러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모든 돈의 흐름이 서울로 집중화돼 버리니까 지방보다는 서울의 집중화가 너무나 심해져서 결국은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결국 주택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한 3가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하는 또 언론의 그 보도,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는 측면과 자극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강하신 것 같다. 리스크가 뭐냐?
자영업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대한민국에. 소상공인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자영업 소상공인 하신 분들이 대출을 껴서 영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다가 팬데믹 같은 현상이 나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빚을 무엇으로 갚죠?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시장으로 나오죠. 그럼 시장으로 나온다는 말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다는 말. 그럼 주택 가격이 다 떨어진다는 말. 경기 둔화가 되고 집을 살 생각이 좀 더 지켜보지 뭐 더 떨어지겠지 라고 하는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시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그게 바로 단적으로 나타난 게 1998년 외환위기 때 주택 가격이 거의 뭐 한 40%까지 급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났거든요.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바로 거기에 있다. 과연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불거져서 미국 경제도 둔화가 되고 지속이 되고 중국 경제도 리오프닝에도 회복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도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담보대출로 내놨던 부동산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금융기관들도 고육지책으로, 왜냐하면 빚을 빨리 청산을 해야 되니까 싼 값에 경매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기다릴 거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그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다. 첫 번째 리스크는 세계 경기의 둔화 지속 가능성, 거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경기 침체 둔화 지속 가능성. 세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